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참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 15분과 15분쯤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첫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두 번째 미사일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재원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오늘 새로운 주력 대형 로켓을 통해 첨단 관측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오늘 규슈 남부 나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지구 관측 위성인 다이치4호를 H3 3호기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며 발사 16분 후 예정대로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이치4호는 첨단 관측 위성으로 주로 화산이나 지진 활동 등 재난 대응과 지도 제작, 데이터 수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이치4호는 또 일본 방위성이 개발한 적외선 센서를 통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야마카와 히로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이사장은 이날 발사 성공은 우주 접근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큰 첫걸음이라며 연이은 두 번의 성공이 일본 안팎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가자 지구에서 구금 중이던 주요 병원 관계자 등 팔레스타인 55명을 석방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자가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11월 가자 지구 내 알시파 병원을 급습해 체포했던 이 병원의 모하메드 아부셀미아 국장 등 55명을 석방했습니다. 아부셀미아 국장은 석방 뒤 팔레스타인 언론이 방영한 영상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매일 신체적, 정신적 굴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들이 병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자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 내 여러 병원이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지난달 30일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을 인용해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연료 부족으로 가자지구에 얼마 남지 않은 병원마저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발사한 드론 36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브얀스크 지역 상공에서 18기, 쿠르스크에서 9기, 벨고로드에서 추가로 9기의 드론을 방공망으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란스크와 쿠르스크 지역 주지사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나 광범위한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서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공세에 맞서 러시아의 군사와 교통,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사진을 공유하며 이는 삶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는 우리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800발 이상의 활공폭탄, 즉 글라이드 폭탄을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오는 3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립니다. 이번 SCO 정상회의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회원국 정상 또는 대표들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합니다. 어제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국민연합이 33.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1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북러 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주요 국가들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노출했던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간 뒤 입항한 첫 대형 선박이어서 양국 간 추가 합의의 결과물인지 주목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23도, 최고기온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1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2발 중 한 발은 정상 비행에 실패해 평양 인근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1일 오전 5시 5분과 15분께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5시 5분께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5시 15분께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으며 재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계열의 KN-23, 즉 화성 11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발의 미사일을 쏘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2발 중 사거리가 짧은 한 발은 화성 11형 발사가 실패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첫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동해상인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사돼 120킬로미터를 날아간 탄도미사일은 평양 인근 내륙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해남도 장현에서 동북 방향으로 120km 지점은 평양 동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3월에도 장현 일대에서 화성 11형 2발을 발사했고 2발 모두 약 610km를 비행해 청진 앞바다에 탄착했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북한이 사거리 300km 이하인 새로운 종류의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사일이 내륙에 떨어졌기 때문에 발사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사했는데 120밖에 안 날아갔다라면은 해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육지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짧은 거리를 쏘는 실험이었다면 굳이 거기서 쓸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미한일 3국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에 대한 반발 차원이기도 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지난달 30일 공보문을 통해 이 훈련과 관련해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한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이 1차적으로 있지 않나. 대개 훈련이 진행된 도중에 도발할 수도 있지만 훈련 시작하기 전에 말을 막 뱉어놓고 훈련 끝나고 나서 자기들 필요한 상응 조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하는 건데 군사적인 수요, 기술 개발이 됐든 훈련이 됐든 그런 수요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자기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선택한 대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죠. 북한은 화성 11형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사가 러시아 수출용 미사일의 성능 시험 목적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인 화성 11형의 공격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개량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돼서 그 실전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을 우리가 최악의 안보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개량된 것이 발사된다고 한다면은요, 이거 자체가 북러 간에 이미 상당한 군사 협력이 진행이 됐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다음날 관영 매체를 통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하게 비행하다가 공중 폭발했기 때문에 북한 주장은 과장과 기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6일 밤 이후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 5월 28일부터 모두 7차례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날렸고,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연속해서 주로 종이 조각들을 담은 풍선을 보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던 지난달 9일 접경 지역에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를 일시 가동했다가 이후 중단했지만, 지난달 27일 북한의 풍선 살포가 지속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 군이 확성기를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의 대응을 염두에 두면서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장마철에 접어든 때문일 수 있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을 한층 고조시키려는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 사령부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일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경과 오전 5시 15분경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 5시 5분경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오전 5시 15분경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재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6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 타이완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28일 6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또 다른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추가 긴장 고조를 자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유는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스타노 EU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독일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틀 전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시험은 모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영내 안보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도 중단하라면서 북러 협력 심화 움직임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우리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불법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무기 공급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사용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유럽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과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이 국제적 차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 살상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권위주의에 맞선 우방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영내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여러 도발 행위를 면밀히 주시하며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권위주의의 확장을 억제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 번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 총국이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개별기동 전투부는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를 의미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미사일이 다탄두 분리에 성공한 게 아니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밝힌 170에서 200km 반경은 대기권 밖까지 상승했다가 개별 탄두를 분리하는 제대로 된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기술을 실험하기에 너무 짧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극복했는지는 평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대기권 내에서 다탄두의 비행을 모사하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제한적 성공으로 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대기권 내에 추가적 시험 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VOA에 통화해서 북한의 기존 ICBM 시험 발사 방식인 고각 발사로는 정상각도 발사 때의 다탄두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북러 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주요 국가들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28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arlier this month, Vladimir Putin visited Pyongyang for a state visit, where he and Kim Jong-un signed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 우드 defense 차석 대사는 obligation. 이날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과 상호방위 의무가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군사 협력을 배경으로 한 이번 파트너십의 함의는 여기 있는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의 존 RF 사무총장이 북한의 테러 무기 이전 증거들을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은폐하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및 군수품이 담긴 컨테이너 11,000여 개를 불법적으로 이전받았다며 이는 러시아 스스로 찬성했던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이 같은 유형의 협력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이라며 북러 간 일어나는 일은 유엔 안보리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도 큰 우려 사안인 만큼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은 그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type of cooperation between particularly DPRK and Russia is a grow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ose countries with influence need to use that influence. 우드 대사는 또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을 향해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난 6월 2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오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을 대표해 발언한 황준국 대사도 무기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Given the aforementioned evidence, I wonder how much more proof is needed to verify that the munitions are from the DPRK. 황 대사는 앞서 언급한 증거로 볼 때 해당 군수품이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짓과 폄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심지어 회피할 수는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유감스러운 해산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를 계속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오늘 공개 회의는 이 같은 소중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유와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간 이전과 사치품,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북한 노동자, 추가적인 무기 거래까지 여러 목록이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목록별로 1년의 브리핑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야마자키 키즈유키 주 유엔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러 간 무기 이전은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718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했다면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제재 위반에 대한 추가 조사 내용이 분명히 포함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북러 무기 거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오늘 회의를 소집한 국가들의 목적과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라는 장을 이용해 반러시아, 반북 논리를 부추기고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려 확전을 조장하는 파괴적인 자신들의 행동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group of countries, their objective, those who convened today's meeting is exceedingly clear. 정상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북러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상관채 역사와 과거 관행을 볼 때 한반도 문제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모든 당사자의 우려를 고려할 때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기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초청된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대사는 북러 무기 거래를 주제로 안보리 공개 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이중잣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Faced argument is a typical example of double standard, which should never be tolerated. The arms supply to Japan and ROK is a crime.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협력을 거론하며 이를 범죄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 주권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일 등 48개국과 유럽연합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대표로 낭독한 우드 차석 대사는 지난주 러시아와 북러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고 군사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우리는 이 같은 협력의 진전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영내 및 전 세계에 미칠 안보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러시아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 심화로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각국이 안보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센터가 뉴욕에서 우드 차석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주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 분쟁군비연구소의 조나 레프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북한이 제조한 재래식 무기들이 발견됐으며 특히 지난 1월에 하르키우를 폭격한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부품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Well, I think what we heard from Mr. Leff today was 레프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러 간의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 군사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과 파트너,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매우 우려하면서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북러 간의 협력은 국제사회가 큰 우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기타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레프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소개한 사례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려스러운 것이었고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브리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솔직히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제한 없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과 러시아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을 감안해 안보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이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Well, look, we have for years been looking to do what we could to increase our deterrence. 우린 수년 동안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동맹국들과 함께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이러한 새로운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던 결의안을 어기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처한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린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협력 관계가 확대되는 걸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물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보를 개선하는 억지력 강화 조치 없이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유형의 협력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드 차석 대사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는데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데 진전이 있습니까? We're looking at various options to do that because we think the reporting aspect that the panel of experts provide.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제공하던 보고 기능은 사라졌지만 필요한 보고는 계속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나 레프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것과 같은 보고서가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기술, 무기 이전과 관련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의 보고서와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보고서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기 위해 불량 국가와 협력하는 건 새로운 영역입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우린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드 차석 대사님, 북한은 최근 다탄두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가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Well, if sanctions are failing, it's because they're not being enforced and basically certain countries are abetting sanctions. 제재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재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MIRV를 시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로선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MIRV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방 동맹국들의 큰 우려사항이며 나머지 국제사회도 우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러한 모든 활동, 그리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한 상임이사국이 자신이 찬성표를 던진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로부터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우려사안,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북러 무기거래 정황을 노출했던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간 뒤 입항한 첫 대형 선박이어서 양국 간 추가 합의의 결과물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라진항에서 길이 115m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9일자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부두에 대형 선박이 선체를 밀착시킨 장면이 담겼습니다. 선박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145m가량 줄지어 있어 선적 작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이곳엔 한 달에 약 한두 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등 전체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라진항에서 가장 최근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이 눈에 띈 건 거의 2주 전인 지난 18일입니다. 위성사진만으론 컨테이너 내용물이나 북러 간 무기거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지목한 무기거래 현장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출현한 건 의심을 살 만한 움직임입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 강화를 합의한 이후 최초로 이뤄진 대형 선박의 입항이란 점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러시아 기술의 이전으로 이어져 북한 핵무기를 급속도로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지난 19일 BOA에 최근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지원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ICBM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agreement is going to end up with more mutual suppor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Certainly North 또 Korea.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약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진항을 통한 북러 무기거래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일 3국 협력 등 적시의 국제공조가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한국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전 세계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건 어떤 국가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ever-growing scope of cybersecurity means that no country can get far on its own. 골드버그 대사는 27일 미국의 신미국안보센터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소가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와 양자 및 다자 간 관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과의 국제협력은 공동의 사이버 생태계에서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올해 1월 미한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첫 사이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In January this year, the Cyber Operations Command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또한 미한 양국은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역량 강화 노력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적시에 이루어지는 국제공조와 협력이 평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도 비판했습니다. Complicating these efforts are malign actors seeking to exploit vulnerabilities in cyberspace. 골드버그 대사는 이런 사이버 안보 공조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사이버 공간의 취약점을 악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이라며,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위한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자나 불법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이버 역량을 사용하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공조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은 다른 많은 군사 및 안보 협력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vital U.S. ally in cyberspace, as in so many other areas of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이어 사이버 안보는 한국은 물론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여에서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군사, 정보,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우리의 협력 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파트너십의 강점은 우리가 공유하는 사이버 안보 역량의 강점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시스템의 회복력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은 2022년 미한 안보협의 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라 지난 1월 한국 사이버 작전 사령부 훈련장에서 사이버 동맹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이 사이버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한 양국은 지난해 4월 정상 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는 등 사이버 분야에서의 3자 공조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2차례 개최되는 등 3국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협력에 대응한 한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미국도 필요시 제재 부과 등 모든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해 계속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러 간 조약 체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러시아와 북한 기관, 선박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5월 31일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및 다른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불법 이전한 행위자와 단체에 그 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미국은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추가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7일 북러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 위반입, 북핵 미사일 개발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기관 및 선박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7월 1일 자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미사일 총국과 미사일 위성 개발자가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자사 소유 선박으로 북러 간 군수 물자를 운송한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리칭, 패트리어트, 넵튠, 벨라, 보가티며 불법 유류 해상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4척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를 비판한 데 대해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선전 목적으로 계속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주민 착취와 무기 개발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8일 북한 정권이 전날 미국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백악관의 정신착란증 진단서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북한이 선전 목적으로 계속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유리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그 프로그램들은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해외 인력 파견은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기존의 정치적 탄압 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뿐 아니라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량 동원, 북한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권의 정책 혹은 패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환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명의로 게재한 인권의 정치화에 중독된 백악관의 정신착란증 진단서란 글에서 미국이 지난 24일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특히 보고서가 이웃나라 사이의 정상적 인원 레왕을 강제노동과 결부시키면서 터무니없는 억측을 늘어놨다며 주권 국가들 간의 친선과 인적 교류가 활발한 건 당연한 순리로 그 무슨 강제노동과는 인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했던 한바울 씨 등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은 이에 대해 VOA에 임금 착취 등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었다며 북한 당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밤에 11시, 12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 대충해서 술 한 컵 그냥 쫙 마시고 밥 아주 딱 먹고 자고 새벽 다시 일어나면 또 다시부터 그러고 일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신매매 사람들 데려다 아주 돈은 지들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싸게 어디 빠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인신매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 기자들 가서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눈물 흘릴 거예요. 진짜로.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로 지난해 중국 내 수산물 공장 내 북한 여성 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던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의 이안 우르비나 디렉터도 앞서 VOA에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참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우르비나 디렉터는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강제 노동에 주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자금 세탁과 관련해 고위험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임무 종료로 북한 관련 확산 금융 위험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28일 싱가포르에서 이틀간 총 6차례에 걸쳐 열린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 미얀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 2월 북한, 이란, 미얀마를 고위험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관련 검토가 중단됐던 2020년 2월 이전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이번 발표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계속 해소하지 못하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통해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회원국들에 촉구해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자국 내 북한은행의 모든 자회사 혹은 지점을 폐쇄하는 한편 북한 개인과의 사업 관계 및 금융 거래를 제한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지적했듯이 북한은 국제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강화해 확산금융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따라서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이행과 집행을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돼 북한 관련 확산금융 위험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최근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종료로 인해 북한과 관련된 확산 금융 위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겨냥한 금융제재 준수 조치와 대북 대응 조치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패널의 활동은 지난 4월 30일 종료됐습니다. 1989년 창설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고위험국 지위 유지와 관련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연례회의에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국제금융망에 불법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근엔 북한과 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국제금융망에 추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러 거래에 연루된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 등 더욱 강력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제재법과 애국법 311조 등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며 대러시아 제재를 통해서도 북한 금융 네트워크 중 일부를 제재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ed to.
They have a lot of tools they could use, whether it's sanctions or 311 action or other types of actions. 미국의 애국법 311조는 미 재무부의 미 사법당국 관할 밖의 특정 국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3도,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2도, 최고 26도. 안주와 남포는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안주 최저 21도, 최고 26도. 남포 최저 22도, 최고 24도. 신의주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7도. 수풍 하루 종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7도. 강계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9도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23도, 최고 24도. 용년 최저 21도, 최고 26도. 개성 최저 22도, 최고 25도. 사리원 최저 22도, 최고 25도. 신계 최저 20도, 최고 24도. 함경남도, 양강도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19도, 최고 26도. 장진 최저 13도, 최고 19도. 해산 최저 16도,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원산 최저 20도, 최고 24도. 평강 최저 18도, 최고 24도. 함경북도 오후에 대부분 흐리고 일부 지역은 가끔 비 오겠습니다. 청진과 선봉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 16도, 최고 26도. 선봉 최저 16도, 최고 25도.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는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m, 오후 1에서 2m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5m, 오후 1에서 2.5m.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1.5에서 3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 5분과 15분쯤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첫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두 번째 미사일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재원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6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일본이 오늘 새로운 주력 대형 로켓을 통해 첨단 관측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오늘 규슈 남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지구 관측 위성인 다이치 4호를 H3 3호기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며 발사 16분 후 예정대로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이치 사원은 첨단 관측 위성으로 주로 화산이나 지진 활동 등 재난 대응과 지도 제작, 데이터 수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이치 사원은 또 일본 방위성이 개발한 적외선 센서를 통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가자 지구에서 구금 중이던 주요 병원 관계자 등 팔레스타인 55명을 석방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11월 가자 지구 내 알시파 병원을 급습해 체포했던 이 병원의 모하메드 아부 셀미야 국장 등 55명을 석방했습니다. 아부 셀미야 국장은 석방 뒤 팔레스타인 언론이 방영한 영상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매일 신체적, 정신적 굴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들이 병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자들은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여러 병원이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발사한 드론 36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브리안스크 지역 상공에서 18개, 쿠르스크에서 9기, 벨고로드에서 9기의 드론을 추가로 방공망을 통해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안스크와 쿠르스크 지역 주지사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나 광범위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800발 이상의 활공폭탄, 즉 글라이드 폭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에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사진을 공유하며 이는 삶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는 우리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가 옛 소련제 재래식 폭탄의 비행 날개와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글로나스를 달아 개조한 활공폭탄을 전투기로 투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국민연합은 33.1%의 득표율로 1위,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은 28%로 2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 앙상블은 득표율 2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지도자는 1차 투표 승리가 확정된 직후 마크롱의 범여권 진영은 사실상 전멸됐다고 말했고 지지자들은 이에 환호했다고 로이터와 B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정당이 승리한 건 전례가 없는 일로 프랑스 언론들은 이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최종 결과는 오는 7일 실시되는 결선 투표 전까지 며칠간의 연정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프랑스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유럽 내 여러 미군 기지가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ABC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군은 테러 위협에 대비해 지난 주말 경계태세를 찰리로 격상했습니다. 찰리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형태의 테러 행동, 인원 혹은 시설에 대한 공격 관련 정보가 입수됐을 때 적용되는 두 번째로 높은 경계태세입니다. 미 유럽사령부는 성명에서 보안과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